오늘은 재개발 투자로 10배 수익을 내다 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수해서 보유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버는 방법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해서 월세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죠. 저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내서 큰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4천만 원이었는데 재개발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가 구매한 부동산에 붙은 프리미엄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준공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매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5년이 안 되는 기간에 투자금 대비 10배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투자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재개발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으며 아는 체 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가 중요하고 재개발 투자라고 다르지 않다. 구역 면적 노후도 주택 접도율과 소필지 비율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비례율과 조합원 수를 살피며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와 같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알아본다고 해도 재개발이 언제 완성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다 갖춰도 시도지사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재개발은 진행이 안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재개발을 반기는 건 아니니까요. 조합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재개발 사업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공사와 다투기도 하고 이주 거부자 대상명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철거가 지연되는 등 수많은 리스크가 재개발 과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발이 완성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재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10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 어느 과정에서 재개발이 중단되어 버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둘 자신이 있다면 재개발 투자를 해볼 만하지만 계획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투자 성과를 얻고 싶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재개발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보다 재개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렸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지 참고하신다면 향후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주택자를 포기하고 중간 매도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에서는 보통 조합 설립인가 전후,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후, 관리처 분계획인가 전후를 매매 타이밍으로 봅니다. 굵직한 절차들을 무사히 넘길 때마다 재개발 사업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투자 물건의 프리미엄이 높아지죠. 저는 관리처 분계획인가 전 시점에서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재개발 물건은 경기도에 있었고 해당 지역은 당시 투기과 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투기과 열지구 내에서는 관리처 분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처 분계획 인가를 앞두었던 시점이 마지막 매도 타이밍이었고 이 타이밍을 지나면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는 2021년 하반기로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죠. 저는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가져가려니 이자 비용과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 물건을 매도하자니 추가 상승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선택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차분히 끄집어내어 종이에 적어가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플랜 A는 서울 아파트와 재개발 아파트를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아파트 모두 긴 시간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무엇 하나 놓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재개발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였기에 향후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힘든 것을 넘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재개발 물건이 투기과 열지구에 있었고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총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었죠. 플랜 B는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보유하며 거주하는 것입니다.
플랜 A에 비해서 이자 비용과 세금 부담이 굉장히 경감되죠. 특히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 보니 기대 수익이 컸습니다. 다만 직장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기존 생활권을 포기해야 하죠. 재개발 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긴 하지만 도시의 인프라와 상권이 발전하면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격언 중에 서울 밖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서울을 벗어났다가 다시 서울로 진입할 수 있을지 우려되었습니다. 플랜 C는 서울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고 재개발 물건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기존 거주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 이자 비용이나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으므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 새로운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다만 재개발 물건의 추가 가격 상승분을 포기해야 하다 보니 기대 수익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플랜 C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의 우선순위는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면서 제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플랜 A를 선택하면 총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미래 기대 수익 또한 높을 것입니다. 다만 이자 비용과 세금 부담에 짓눌려 현재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겠죠. 그렇게 되면 행복과 멀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플랜 B를 선택하면 기대 수익도 준수하고 현금 흐름도 원활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구축해놓은 생활권을 벗어나야 하고 주거 인프라가 미흡한 곳에서 살아야 하다 보니 삶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가용이 하나 더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고정비 증가도 우려되었죠. 또한 당시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향후 2-3년 안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근 지역 전체가 재개발되다 보니 주변 인프라가 조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었죠. 그리고 이사를 가면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혹시 모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것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C를 선택했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선택이지만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선택이었으니까요. 돈이 많은 것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제 삶에 있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롱을 잡기는 무서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확인해보니 2020년부터 2년간 60%가 넘게 상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됐죠. 신문에서는 매일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당시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은 끝이다. 앞으로는 하락장 시작이다. 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라는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고 다주택자를 선택하기보다는 1주택을 유지하면서 무포지션으로 관망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매도하고 1주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재개발 물건을 매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매도 가격 설정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재개발 지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들러서 시세 변화와 현장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대략적인 매물들의 가격대를 보면서 프리미엄 형성 범위를 확인하고 매도 가격 설정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봤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게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봅니다. 매도 금액은 최종적으로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도 빼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빼야 하죠. 양도 차익이 크다 보니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매도 금액별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맞는지 점검을 받으면서 절세 방안이나 기타 발생 가능한 세무 문제가 있는지도 자문을 받았죠. 매도 후 최종적으로 제게 얼마가 남는지 확인한 후에는 그 돈을 재투자하는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익을 올릴 신규 투자 방법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소한 얼마까지는 받아야겠다는 가격 하한선을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매수자에게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봅니다. 매수자가 관리처 분계획인가 전에 매수를 하면 이후에는 이주철 거동호수 추첨착공일 반 분양준공 입주 등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주와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을지, 일반 분양이 완판될지, 아파트가 하자 없이 잘 지어질지, 비례율과 추가 분담금이 적정할지,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적절한 기대 수익이 보장되어야 매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매도할 때는 고점에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점을 잡으려는 건 오만한 생각인 동시에 잔인한 생각입니다. 고점에 팔기를 바란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수자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매수자가 무조건 손해보기를 바라며 거래하는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좋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 아파트의 기대 시세와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 및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가격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 최종 매도 금액을 결정하고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매물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부동산 법인이 매수자로 나타났고 신속하고 깔끔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개발 물건 매도를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는 아깝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지 왜 매도를 하냐고 하더군요. 당시 자주 찾아갔던 재개발 지역의 공인중개사분과 친해졌는데 그분도 재개발 조합원이셨습니다. 제 물건을 팔아주시면서도 계속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선택이니까요. 저는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과도하게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다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물건을 매도했죠. 결과적으로 2022년 상반기에 매도한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거래된 매물들을 살펴보니 제가 어깨 부근 즈음에서 매도를 했더군요. 제 물건을 팔아주셨던 공인중개사분과는 이후로도 가끔씩 통화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 물건을 추천받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본인도 그때 재개발 물건을 매도할 걸 그랬다며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잡음이 발생해서 사업 진행도 지연되고 있고 공사비도 오르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러시더군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운이 따른 덕분이죠. 재개발 사업에 갑작스레 속도가 붙어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도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은 것도 운이 따른 것이며 온전한 실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이 최상의 선택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박웅현 작가의 8단어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고 매도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재개발 물건을 매도한 돈을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다면 재개발 물건을 매도한 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힘들어도 그냥 재개발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했겠죠. 저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3% 이상의 예금 상품이 나오더니 2022년 하반기에는 5% 이상의 예금 상품까지도 나오더군요. 2022년 들어서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손실 위험 없이 5% 내외의 수익률이라니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보유한 덕분에 2023년부터 주식과 가상자산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또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 결과 자산 가치의 하락을 피하고 오히려 자산을 한 번 더 증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을 매도한 제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통제할 수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는 몰라도 그에 맞춰 대응한다면
배의 방향과 속도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지도와 정밀한 나침반이 있어야 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확실해야 하죠. 바람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경제 흐름을 주시하는 습관을 만들고 항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지향점을 생각하며 본인의 재테크 목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